오늘은 굉장히 흥미롭고 또 사회심리학에서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인 지각과 귀인. 지난번에도 설명했다시피 귀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행동의 원인을 찾는 그 추리하는 과정이라고 그랬었죠.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좀 역사적으로 이와 같은 대인 지각이나 또 귀인 같은 것이 이제 사회심리학의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게 된 배경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 우리가 이제 데카르트 하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하는 그 말로 유명하죠. 그래서 데카르트는 그 르네상스 이후로 어떠한 그 계몽주의 시대 때 그 인간의 이성의 어떤 중요성을 이제 그 주장을 하고, 어떤 인간의 이성의 기초에서 어떤 이 과학을 학문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그 프랑스의 철학자이며 수학자이며 또 물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뭐 여러 가지를 했죠. 수학으로도 우리가 데카르트 좌표 해가지고 X축, Y축, 그게 데카르트의 좌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기하학을 이런 이제 수리학으로도 연결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해석 기하학을 이제 창시한 학자인데, 우리 이제 수업과 관련해서 이 사람은 이제 합리론을 주장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대표적인 저서인 방법 소설에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하는 이제 결국은 자기가 아무리 다른 것을 의심해도 의심하고 있는 현재 자신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데카르트는 인간의 지식에 있어서 어떤 감각적인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착시인 경우도 많고 또 상당히 불안정하기도 하고 상황적이기도 하고, 그렇게 가변적이고 그 다음에 그 정확하지 않고 이러한 것이 그 과학의 근본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는 이제 연역적인 사고를 하잖아요. 나는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결국 나는 존재한다와 같이 논리적으로 분명한 것들만이 과학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데카르트적인 인간 사고는 마치 이와 같은 기계적인 사고라고 볼 수 있어요. 한 그 톱니바퀴가 돌면 당연하게 다른 맞물린 톱니바퀴도 이렇게 돌아가는, 그래서 인간을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연역적인 그러한 사고를 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효용 극대화의 원리를 추구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어찌 보면은 우리 그 근대화라고 하는 것도 이와 같은 합리성의 하나의 그 확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전통 사회와 우리가 근대 사회를 구분할 때도 어떤 전통 사회가 어떠한 그 과거의 관습이라든가 종교라든가 그런 것에 기초해서 그 관례대로 이제 움직여졌다고 한다면, 근대 사회라고 하는 것은 합리성에 기초해서 그 어떠한 목적이 있으면 목적을 달성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아주 일관되게 정형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노동 같은 경우도 이 당시에 나왔던 것은 이제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인간의 그 노력을 그 이제 가장 효율적으로 해서 생산을 해낼 것인가. 그래서 테일러 같은 사람들을 보면 이제 인간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놓고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제 그 배치하는, 그 찰리 채플린의 그 모던 타임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그 사장이 이 노동자들의 밥 먹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노동자가 딱 앉아 있으면은 기계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빵 밀어놓고 다 먹고 나면은 스펀지 같은 것이 입술 닦아주고 그러다가 이제 엉망이 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
이전 관료제라고 하는 비로크라시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어떠한 과거의 어떠한 인연이라든가 연줄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험과 같은 합리적인 제도를 통해서 적재적소에 사람을 선발을 하고 그것을 그 조직을 기능적으로 분화시켜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이런 관료제도 결국은 이런 합리성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데카르트적인 자연과학적인 사고를 이제 사회과학에 가장 이제 충실하게 적용한 학문이 우리가 경제학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경제학은 인간에 대해서 많은 가정을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아주 단순한 몇 가지의 전제에 기초해서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고 경제적이고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보상을 추구하고 경제적인 손해를 회피하려고 하는 이런 원리에 기초해서 사람들 간에 서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제 시장이 형성돼서 이 보이지 않는 손해에 의해서 결국은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이 시장의 자연스러운 작동을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제학자들이 예측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경제 발전 모델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시장 제일주의가 가장 강한 학파 중에 하나가 시카고 대학교 경제학과죠. 시카고 대학 경제학과의 노벨상 수상자들의 수를 따지면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카고 대학의 경제학자들이 남미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60년대, 70년대에 가서 컨설팅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남미 경제가 어떻습니까? 아르헨티나 완전히 부도났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경제학적인 모델이 틀린 거죠. 근데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기네들의 모델은 틀릴 리가 없는데 사람이 합리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설명이죠. 자신들의 모델대로만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들이 합리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와 같은 기계적인 사고가 1920년대, 30년대 독일에서 베를린 학파를 중심으로 해서 게슐탈트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러한 이 마치 기계적인 사고, 각각의 부분들이 서로 잘 작동을 하면 전체가 아주 문제없이 작동할 거라고 하는 기계적인 사고가 인간 사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되죠. 그래서 이 게슈탈트 심리학에서의 기본적인 주장은 인간의 정신을 부분이나 요소의 집합이 아니라 전체성이나 구조에 중점을 두고 우리가 파악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게슈탈트 심리학에서의 어떤 명제를 딱 하나로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인간은 어떤 형태를 볼 때 부분으로서가 아닌 전체로서 집단화시켜 보려는 경향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겉으로 볼 때 굉장히 무질서해 보이고 어떠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현상에도 우리가 의도적으로 거기에 어떠한 패턴을 붙이고 관계성을 부여를 해서 마치 그것이 하나의 어떤 전체적인 구조를 갖는 것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명제를 이제 영어로 하면 the whole is other than the sum of its part. 또 비슷한 게 있죠. The whole is greater than the sum of its part. 그러니까 각각의 부분들이 조합이 되었다고 해서 전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각각의 부분들의 조합과
어떠한 그 색다른, 이거 우리가 발현적 속성이라고 불러요. emergent property. 그러니까 그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이 서로 연결이 되면서 새로운 속성이 출현하는 이러한 것들이죠. 이것은 우리 인간이 어떤 시각 정보를 단순하게 정리해서 이것을 보다 빠르게 수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특성을 갖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그 이미지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우선 이 첫 번째 요걸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 그림에서 어떤 그림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가운데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삼각형이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실제로 삼각형이 있는 건 아니죠. 요것들이 마치 이렇게 우연하게 배치가 돼서 이렇게 모습이 보이는데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삼각형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어떤 것이 연상됩니까? 첫 번째 이 이미지는 뭘 나타내요? 어떤 잔, 그렇죠. 이렇게 잔이라든지 잔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화분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놓는 그러한 어떤 어떤 물체 같은 것이 되겠죠. 그렇지만 또 다른 이미지가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두 사람의 얼굴 키스하려고 하는, 그렇죠? 두 키스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상이 보이죠. 근데 이거는 정말로 아까 말한 대로 우연하게 모습이 됐지만 우리는 거기서 또 그 사람의 형상을 연상을 하죠. 여러분 요거는 또 뭡니까? 요것을 보면 어떤 걸 생각해요? 웃는 스마일을 생각하죠. 그렇죠? 사람 얼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것은 어떻습니까? 이게 뿔이 난 마치 멍게 같은 것을 느끼죠. 실제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건 우연하게 이 콘과 그 다음에 구가 같이 배치가 돼서 보일 뿐이지만 우리는 또 이게 하나의 뿔이 달린 하나의 구로 또 생각을 하고 이것을 보면 또 이 안에 뭔가 정사각형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것도 우리는 패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검은 선 다음에 흰 선, 검은 선 다음에 흰 선 이런 식으로 뭔가 패턴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이 그림은 어떤 걸 여러분 가장 어려운 그림인데 이 그림은 뭘 나타냅니까? 크게 아름다운 여인. 어떻게 해서 어디가 아름다운 여인이 부분이 되죠? 이게 이제 아름다운 여인이 모습이 되고요. 또는 마녀의 이렇게 코가 매부리 코가 나온 이게 코고 여기가 턱이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미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들은 아까 말한 대로 각각의 파트죠. 각각의 파트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의 전체적인 구조를 연상을 해요. 이따가 시간이 되면 이걸 한번 같이 볼까 하는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선 지금 우리가 세 개의 그 무의체들이 나왔는데 우선 큰 삼각형의 성격에 대해서 성향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공격적이다. 그러면 그 작은 삼각형은 어떤 것 같아요? 그 큰 삼각형이 작은 삼각형을 뭐 계속 공격하고 그랬는데 작은 삼각형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어떤 행동을 했었지? 누가 한번 얘기해봐. 얘기해봐. 어땠어? 그래. 수동적이고 도망갔고. 그 다음에 그러면 작은 원은? 작은 원은? 아니, 그냥 지금 옳고 그르고 그런 게 없거든? 생각하는 바를 얘기해봐요. 작은 원이 굉장히 수동적이었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그 삼각형과 원에 어떤 성별을 부여한다면 큰 삼각형은 뭐일 것 같아요? 남자? 그 다음에 그 작은 삼각형은? 같은 남자? 그 다음에 원은? 여자. 그렇게 생각하죠? 이게 바로 하이더가 전 밝히려고 했던 거예요. 결국은 이거는 그냥 그 삼각형이고 원이죠. 근데 이들이 보여준 동작들을 보면서 우리는 추론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 두 개의 삼각형이 서로 어떠한 서로 경쟁 관계고 작은 원을 둘러싸고서 싸우고 그래서 결국은 큰 삼각형이 작은 삼각형을 공격하다가 나중에는 작은 삼각형하고 원이 이제 어디로 사라져 버리고 혼자 남게 되니까 열받아가지고 막 집을 부시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의인화라고 불러요. 의인화. 어떤 생명이 없는 것에 마치 인간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의인화. 영어로 하면은 anthropomorphology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런 게 많죠. 우리 개한테도 모자를 씌우고 선글라스를 끼우고 하는 것도 일종의 의인화예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시간 나면 전주에 한옥마을 한번 가서 한번 체험해 보세요. 거기서 한 1박 2일로 하기 괜찮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박을 많이 하거든요. 민박하고 경기전도 보고 또 한식도 먹고 그러기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곳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명물이 있어요. 한옥마을에 가면 이 사람들이 오면은 아주 자기가 마치 터줏대감인 것처럼 나와서 손님을 맞는 백구가 있어요. 하얀 개. 아직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백구를 보면 재미난 게 그 주인이 이 백구에다가 이렇게 눈썹을 그려놨어요. 검게. 이렇게 그 백구에다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전주 한옥마을 백구. 이건 여기 개가 무슨 눈썹이 있어요. 근데 검게 이렇게 그려놔니까 보면 이렇게 둥그렇게 하니까 웃는 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웃기잖아요. 마치 사람처럼 이렇게 눈썹을 그려놓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웃고 잘 대해주니까 자기가 마치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사람들을 별로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나는 그 백구의 눈썹을 보면서 정말 이게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 또 생각했지만 결국 우리는 사실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의인화죠. 그렇죠? 이러한 심지어 이런 것까지 보통 우리는 동물 같은 경우에도 많잖아요. 그게 동물의 경우에도
마치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바로 이제 이러한 것에서 이 하이더는 이 게스탈트 심리학을 이제 사회적 그 어떤 인식, 소셜 퍼셉션, 이런 지각에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이더의 입장에서는 인간은 데카르트가 예측한 것처럼 기계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만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대상을 대할 때, 특히 어떤 사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것을 기계적으로 이렇게 인식하기보다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의 심리적인 과정에 의해서 이것을 다르게 이제 그 독특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난 요 며칠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이래서 사회심리학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 경제학이나 또 데카르트가 말한 어떤 합리적 인간이라고 한다면 그 인간의 행동은 결국은 다 합리적이어야 돼요. 여기서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말할 때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을 때 그 목적을 가장 그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행위가 합리적인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목적은 뭘까? 라고 생각해 보면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생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거. 뭐 더 나아가서는 그걸 이제 그 자손을 번식하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가장 근본적인 하나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행위는 자신의 생존을 보존하는 쪽으로 사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일종의 그 뭔가 그 내재된 그러한 그 기능이 있어요. 그걸 일종의 욕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식욕, 우리가 먹고 싶은 욕구, 그거는 우리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수면욕, 그것도 우리 인간이 그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잠을 자야 돼요. 근데 이것을 인식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마치 그 본능적으로 하게끔 우리 인간한테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의 욕구 중에 더 이상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고 효용을 극대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추구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게 일종의 성욕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성욕도 그 자식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번식하기 위해서 또는 후대를 막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그 의지적으로 생각하지 못하지만 그 행동을 하게 함으로써 그 다음 자손이 번식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것이 어느 시점에 가면 더 이상 그 기능을 담당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성욕을 추구할 때 자신의 생존을 위협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성도착증 환자나 또는 성폭행자들한테 전자팔찌를 붙이고 또는 그 행위를 하면은 더 큰 처벌이 있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전자팔찌를 떼고 또 그런 행위를 하는, 이럴 경우에 사실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본능을 오히려 위협하는 아주 비합리적인 행동이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인간들은 그런 행위를 할 때가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인간의 감정을 보면 자기 자신도 그것을 하는 것이 결코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자신의 정신 건강을 위해도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잊지 못하고 끊임없이 정말 갈등하고
거기에서 결국 과거로부터 하나도 벗어나지 못하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저런 행동 앞으로 하지 마세요. 벌써 2사람이 나갔거든.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인간의 감정을 보더라도 아까 말했던 인간이 정말로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더 이상 그 과거의 아픈 그 기억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지 않을 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걸로부터 고민하고 갈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이러한 어떠한 그 도구적인 합리성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가 지난 주말에는 텔레비전에서 명의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분은 간암 전문가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술을 많이 마시잖아요. 그래서 술을 과도하게 계속 마시게 되면 이 간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그게 간경화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강에 지방이 끼고, 이게 결국은 암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걸 의사가 당신이 굉장히 심각하니까 더 이상 술을 마시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그걸 중단을 해야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술을 마시죠. 그러면서 하는 말은 내가 무슨 낙수로 사냐는 거죠. 하루에 술 한 잔이라도 먹어야 내가 사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의 행위는 합리적이지 않은가? 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비합리적이라고 보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봐요. 결국은 합리성의 기준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일종의 우리가 가치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 있죠. 삶의 가치를 자신의 생존을 그렇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삶을 살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의 목표와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선 그게 또 make sense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인간의 사회 심리를 연구하는 게, 만약에 모든 것이 합리적이고 도구적이고 효용을 극대화하는 식으로만 한다면 굳이 사회 심리학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경제학으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측면들, 아까 말했던 욕구라든가 또는 가치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합리성과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 그게 실제로 우리의 인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사회심리학을 연구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슈탈트 심리학의 이론의 기초에서 이제 프리츠 하이더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을 많이 개발을 했죠. 균형 이론이라든가 귀인 이론, 조금 있으면 우리가 다룰 귀인 이론인데, 균형 이론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관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관성을 이제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는 거예요.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내 친구의 친구는 나의 친구가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 친구의 적은 나의 적이죠. 근데 내 친구의 적을 내가 친구로 갖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렇죠? 내 친구의 적의 적은 나의 친구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람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균형을 찾고자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이고, 인지이론은 좀 우리가 또 다음에 다룰 테니까 그렇고요. 이것이 이제 다음에 이제 근본 귀인 오류 또는 합치성 오류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이더가 말을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떤 대상을 인식할 때도 오류를 범하잖아요. 우리가
착시가 그런 것이 있죠. 우리가 컵에 물을 넣고 거기다가 나무 또는 젓가락을 놨을 때 이것이 혀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그 이유는 빛에서 물에서 빛이 전달되는 속도가 다르니까 마치 휘어진 것처럼 우리가 착시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을 볼 때도 착시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사회적인 인식에서도 우리 오류를 범한다는 거예요. 이건 아까 설명을 했고, 그래서 이제 하이더와 같은 사람들이 한 게 이제 일종의 이제 지각에 관련된 것인데, 이 대인 지각을 우리가 개념을 정의하면 대인 지각은 다른 사람 또는 대상을 대할 때 그 사람의 또는 대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 정보를 종합해서 전체 인상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냐면은 우리 인간들은 최소한의 정보들만을 가지고 매우 빠르게 타인에 대한 인상을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정보들이 그 사람의 전반적인 특성이라고 우리는 추론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인지적 구두쇠라고 또 말을 붙여요. 결국 우리는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첫인상을 형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 줄 아세요? 아니요. 100분의 1초라고 불러요. 100분의 1초 만에 그 사람의 딱 모습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한 첫인상을 형성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첫인상은 상당히 이제 우리 인간의 두뇌 중에서 어떤 복잡한 인지적인 기능을 처리하는 뇌에서가 아니라 상당히 태생적으로 본질적으로 형성된 좀 더 원시적인 그러한 부분에서 이것이 처리가 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좀 더 우리는 찬찬하게 이제 그 사람을 보는 거죠. 불과 100분의 1초 만에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한 첫인상을 형성을 하게 되죠. 근데 이러한 것이 이제 사실은 우리 인간이 어떠한 지각을 하고 판단을 할 때 사실 굉장히 문제 소지가 많죠. 어떻게 짧은 시간에 아주 제한된 정보만 해가지고 인상을 형성한다는 것이 굉장히 오류 가능성이 높죠. 그렇지만 우리는 진화의 과정에서 이제 그것을 우리의 하나의 기능으로서 이제 발전시켰어요. 사실 우리가 인간이 하는 여러 가지 행동 양식을 사실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설명되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아까 말했던 의인화의 현상들, 어떤 자연의 세계인데 우리는 그걸 마치 인간인 것처럼 하고 그것들의 어떠한 나름대로의 인과성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게 바로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고 예측하는 방식이거든요. 만약에 그런 인간이 그런 기능이 없었더라면 아마 우리는 우선 예측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것에 대해서 상상하고 그거에 대처할 수 있는 게 예측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었더라면 아마 인간은 아마 생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빨리 예측을 하고 그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필요성에 의해서 이러한 일종의 여러 가지의 인지의 과정들이 발전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의 효과들이 있어요. 이제 정보 중에서 아주 두드러진 것들이 우리의 인상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또는 그것 같은 정보 중에서 좀 부정적인 것이 우리에게 상당히 좀 더 좀 큰 가중치를 주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또는 우리의 과거나 현재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또 성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자기가 접한 것이 이후의 것을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가장 늦게 접한 정보가 우리의 인상을 형성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의 이제 효과들이 있습니다. 우선 특출성 효과라고 하는 것은 특출하게 부각되는 정보가 우리 인상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특출하지 않은 것보다는 특출한 것이 우리한테 더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우선 어떤 게 지금 눈에 떠오릅니까? 크게 확대하면 여러분의 시선은 아마 여기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얼굴도 잘 모를 겁니다. 나중에 한번 이걸 사진을 보여주고 뒤에서 방어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얼굴이었냐라고 하면 기억 못 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사람의 얼굴은 더 기억할 거예요. 그렇죠? 이게 특출한 거니까. 왜 이렇게 우리는 더 특출한 것에 영향을 더 많은 관심을 갖냐면 바로 정경 배경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일종의 배경이에요. 이 사람이 일종의 전경이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하나의 사회적 맥락에서 원인과 결과 중에 원인에 보다 초점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격파하는 사람이 원인이고 이것을 들고 있어서 이 송판이 깨지는 것은 결과죠. 이럴 경우에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는 원인이 되는 것에 좀 더 우리는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특출성은 그 인상의 응집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러한 특출된 정보가 그 사람의 많은 정보를 함께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웰컴 투 동막골이라고 하는 옛날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네. 굉장히 아주 인기가 많았고, 근데 또 참 어찌 보면은요, 우리나라의 이런 영화들을 보면 작가들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또는 제작사가 그걸 염두에 두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 영화가 나와서 대중적인 인기를 끄는 것은 그 시대적 상황과 사실 상관관계가 있어요. 이 웰컴 투 동막골 영화는 이제 한국 전쟁 시기에 강원도의 어느 산골에 미군 전투기가 추락을 해요. 그래서 이 전투기 추락한 것을 가지고 한국군과 그다음에 북한의 인민군이 서로 대치하고 거기에 살던 이 동막골 주민들 간에 있어서의 관계를 상당히 아주 희화한 마치 그냥 코미디처럼, 사실 둘이 막 한국군하고 인민군하고 이 대치하는 상황이지만 그것이 마치 결말적으로는 서로 이렇게 화해하고 평화롭게 끝나는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 게 지금 이 시기에 영화가 이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그 시기가 아마 김대중 대통령 때 남북 어떤 화해 협력 그러한 분위기에서 나올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 주인공이 이제 머리에 꽃 꽂은 여인이죠. 그래서 이 바보의 하나의 상징물로 머리에 꽃 꽂은 여인,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서 꽃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 여자의 특출한 정보인데 그걸 통해 이 여자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사실 지금 이 부분은요, 우리가 사진에 관심이 있고 사진을 찍는 사람들의 첫 번째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의사소통의 방식이거든요. 이미지를 통한 사진을 찍는 사람과 또는 그걸 보는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진을 찍는 사람이 주목하고자 하는 것에 사진을 보는 사람도 같이 주목을 해야 그 사진이 효과적인 사진이거든요. 여기서 두드러진 게 바로 이 특출성의 효과를 드러내야 돼요. 자기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그것에 사람들도 같이 관심을 갖게끔. 그래서
이 사진에서 이런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부정성 효과예요. 우리들은 어떠한 그 사건이 주는 또는 대상이 주는 긍정적이고 또 부정적인 측면 중에서 부정적인 것에 더욱더 무게중심을 두는 거죠. 거기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돼요. 그래서 이것 역시 아까 말한 것처럼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그 부정적인 것이 자기한테 미칠 수 있는 결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다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총을 들고 있거나 또는 빵을 들고 있을 때 빵은 긍정적인 거죠. 하지만 내가 빵을 들고 있어서 빵을 먹었을 때에 나한테 줄 수 있는 결과보다 상대방이 총을 들고 있는데 그걸 내가 간과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는 훨씬 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좀 더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우리가 어떤 뉴스를 보면 대부분이 부정적인 거죠. 그 긍정적인 것은 뉴스가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우스갯도 말도 있잖아요. 개가 사람을 물면 그건 뉴스가 안 되는데 사람이 개를 물면 그건 뉴스거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우리들은 성향이 조금 더 이렇게 비관적인 것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반면 또 긍정성 평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대인 지각에서 타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현상들. 뭐 예를 들어서 자기 주위 사람들이 얼마만큼 친절하냐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친절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걸 이제 폴리아나 원리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사람들은 자신을 둘러싼 사람이나 사물들을 좋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 실제보다 더 긍정적으로 로맨틱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뭐 추억에 뭐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내가 옛날에는 우리가 젊었을 때는 하면서 마치 사람들은 각각 자기가 살아왔던 과거가 현재보다 항상 더 인간적이고 더 좋았던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초두 효과. 아까 말한 것처럼 처음에 주어진 정보가 우리의 이후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이것이 하나의 맥락을 형성해서 사람들이 맥락 속에서 어떤 사물을 이렇게 인식하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 솔로몬 애쉬는 이런 실험을 했어요. 이 가상의 인물을 묘사하는 글을 A하고 B하고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형용사가 다 같은 건데 순서만 달라요. A라고 하는 글에서는 첫 번째가 똑똑한, 근면한, 충동적인, 비판적인, 고집센, 질투심이 강한 이런 식으로 배열을 했어요. B에서는 질투심이 강한, 고집센, 비판적인, 충동적인, 근면한, 똑똑한 이렇게 순서를 배열했더니 처음에 긍정적인 형용사를 가지고 시작했던 것에 대해서 그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 훨씬 더 좋게 사람들이 평가한다는 거죠. 결국 똑똑하다라고 하는 처음 말이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 대한 일종의 전체적인 맥락을 형성하고 그 뒤에 날아오는 것은 부가적이 되는 거예요. 똑똑하니까 뭐 비판적이고 고집이 셀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질투심이 강한, 고집센, 비판적인 나오면 이 사람한테 똑똑하다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도움이 되기보다 사람들 관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어떠한 정보를 접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보면 코미디언들이 또는 정치인들이 처음에 말을 할 때 그러한 그 조크 비슷하게 시작을 하죠. I have a good news and bad news. 어떤 걸 먼저 듣고 싶냐? 그렇게 먼저 시작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듣고 싶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아마 굿뉴스를 먼저 듣고자 할 거예요. 상당수의 사람은. 굿뉴스를 먼저 하고 근데 이제 배드뉴스가 나오면 효과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 내가 볼 때 굿뉴스를 먼저 접하면
그게 전체적인 맥락을 긍정적으로 형성하니까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부가적으로 처리가 되죠. 되게 우리가 그 자식이 아버지하고 그 이쪽에 협상을 할 때 처음에 뭔가 좀 아버지가 듣기 좋은 얘기를 하지. 아버님, 제가 이번에는 그 중간고사 때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해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먼저 얘기를 하고, 그래? 아이고, 뭐 이제 철들었구나? 그런데 성적이요, 그 노력한 만큼 안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거꾸로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아마 덜 맞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이의 그 전체적인 인상에 긍정적인 맥락을 형성하고, 그건 결과는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중간고사보다 결과가 더 안 좋았는데요. 근데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야, 열심히만 하면 뭐해? 이런 말이 아마 곧바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사실 우리가, 그래서 하이더가 말한 게 우리 각각의 사람들을 미니 사이콜로지스트라고 불렀어요. 또는 나이브 사이콜로지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물을 지각하고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맺는 방식이 마치 우리 스스로가 심리학자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심리학자들이 사용하는 어떠한 보다 더 복잡하고 정교한 개념이나 방법론을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 하는 방식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나는 이걸 make sense 한다라고 부르고 싶어요. make sense.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explain 또는 make sense 하고의 차이. 어찌 보면 둘 다 어떠한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make sense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꼭 반드시 과학적이고 정확할 필요가 없어요. 최소한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답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종의 make sense죠. 근데 우리는 바로 그런 식으로 살아가요. 꼭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판단을 해서 행동하기보다 자기가 생각할 때 충분한 만큼의 설명이 되면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를 안다면 직접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너 정말 왜 그랬냐? 너 왜 그런 행동을 했어? 이렇게 어떤 구명을 하려고 하지 않죠. 우리는 추론을 해요. 이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것이 자기한테 충분한 설명이 되면 그걸로 충분해요.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정도만 충분하면 자기가 이해가 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일종의 각각이 하나의 마치 어떤 순진한 심리학자처럼 우리가 행동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초두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맥락 효과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제시된 정보가 맥락을 형성하고 나중에 제시된 정보가 그 맥락 속에서 해석이 되는 거죠. 또 다른 설명으로는 주의 감소 가설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제한된 인지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정보에 다 관심을 갖고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서 판단하기보다 처음에 이제 자기한테 다가온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심리학적인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하면요, 사실 다른 사람하고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인 일종의 프리센터, 어떤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긴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나도 직업이 결국은 이게 의사소통을 하는 직업이잖아요. 수업도 그렇고 지금은 우리 학생들이니까 이게 또 목적이 뚜렷하니까 집중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수백 명의 대중을 놓고 또 강연을 할 때가 있고요. 강사의 무덤이라고 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예전에 명지대학교의 심리학 교수고 고대 심리학과 출신이고 나와 같은 81학번 동기의 김정훈
교수가 있어요. 이분이 명지대학교에서 여러 가지 문제연구소 소장으로 있다가 또 뭐 굉장히 대중적으로도 인기를 많이 끌었잖아요. 보다 내가 왜 그 김정은 교수 얘기를 하게 됐지? 네, 갑작스럽게 내가 왜 김정은 교수 얘기를 하게 됐는지 모르겠네. 무덤. 강사의 무덤 얘기를 하다가 그렇구나. 그래서 김정은 교수가 한 말이 강사의 무덤이 어디냐, 또는 강사의 천국이 어디냐. 여러분, 우선 강사의 천국은 어딜까요? 이런 대중 강연을 하는 사람에 있어서 가장 천국과 같은 곳이 어딜까? 그 백화점에서 하는 교양 강좌, 아주머니들을 대상으로, 백화점의 이제 VIP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 강연, 그게 이제 강사의 천국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성에 비교해서 여성이, 또 중년 여성들이 일종의 호흡이, 강사하고의 호흡이 굉장히 아주 예의치도가 높아요. 반응이 빨라요. 무슨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박수치고 웃어주고, 우선 얼굴에서 어떤 미소가 띄고, 이런 것이 사실 강사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힘이 되거든요. 별로 무슨 말을 안 해도 웃어주면 더 신이 나서 더 하죠. 근데 이 강사의 무덤은 어디냐? 중앙공무원 교육원이거든요. 중앙공무원 교육원에 가보면 특히 최고의 과정은, 그거는 아주 무덤 중에 무덤이라고, 지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는 어떤 분들이냐면 중앙이나 또는 지방의 고위 공직자들인데, 그분이 한 명분은 1년간 안식년이에요. 사실은 자리에서 밀려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뒤에 사람한테 자리를 주기 위해서, 그렇다고 자리를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1년 동안 안식하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1년 후에 빨리 자리를 찾는 게 지금 최대 관심사예요.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게 귀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신문 보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뭐 다 보면 뭐 차관 뭐 이렇다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나보다 뭘 알아, 이런 식입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 놓고서 강의하는 것은, 심지어 김정은 교수와 같이 아주 예능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조차 어렵죠. 가장 큰 이유는 반응이 없어요. 웃음 말을 해도 웃지도 않고, 눈도 안 맞추고, 이제 그런 것들이죠. 왜 또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네. 내가 오늘 약간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잠이 좀 부족해서. 그래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에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그래서 얘기를 했군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굉장히 이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제 강의를 하고 또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까에 관심이 많고, 잘하는 사람들 잘 주의 깊게 보고 학습하려고 하고 그래요. 네, 그 중에 이제 한 가지의 뭐라고 할까, 기술이 있어요. 하나의 테크닉의 기술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분의 강의가 있다. 그럼 사람은 처음 5분, 마지막 5분만 기억해요. 그래서 처음 5분을 잘 시작하고 마지막 5분 멘트를 잘 끝내면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강의가 좋았다라고 평가해요. 중간에 죽어 있어도 사람들은 기억 못해요. 처음 5분, 마지막 5분. 그러니까 사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하는 기술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우리가 없는 것 같아.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런 의사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국의 문화는 그걸 그렇게 중시 여기지 않고, 그러한 기술을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긴다라고 하는 부분이 난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을 잘한다는 것이 그 사람이 뭔가 정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좀 문화가 있어요. 말만 번들어지게 한다. 어눌하지만 속이 깊다. 뭐 이런 게, 우리가 마치 말을 잘하는 것은 그 사람의 하나의 재능이고 능력이라기보다
이것을 감추고 겉과 속이 다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중시 여기고 훈련하려고 하는 게 나는 좀 우리 문화에서 좀 발달하지 않았고, 특히 좀 우리의 가족의 그 권위주의적인 문화에서 어른에게 자녀가 또는 아랫사람이 말을 한다? 뭐 논리정연하게 한다? 그게 긍정적으로 비춰지지 않죠. 이것이 내가 볼 때 상당한 뿌리가 있다고 보고, 이것이 상당 부분 그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가장 그 자기가 어떤 직업을 하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이고 설득의 기술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상대방이 이해하고 공감하게 하는,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능력이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하고 어디서 이제 대중 강연을 하거나 할 때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처음 5분, 마지막 5분. 그걸 어떻게 할 건가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처음 한 5분, 10분을 쓸데없는 얘기로 다 보내요. 그리고 나서 뭘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거죠. 처음 5분에 그 사람의 관심을 끌고 자기가 하는 말, 조크, 뭐 농담 이 하나하나가 사실은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주된 주제와 연관성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끌어들여주고, 지금 마지막 5분에는 자기가 말했던 것을 딱 정리해서 다시 한번 심어주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거든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염두에 두고 실천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신근성 효과. 이것은 이제 정보가 순차적으로 제시됐을 때 나중에 제시된 정보가 인상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거. 이것도 앞에 것은 계속 잊어버리는데 이제 마지막 거만 기억나는 거. 대체로 우리가 어디 좀 서양 그 레스토랑에 가면 쭉 주문을 하는데 굉장히 곤란하죠. 왜냐하면 선택이 너무 많으니까. 뭐 스테이크도 뭐 이게 미디엄이냐, 레어냐, 웰던이냐. 그 다음에 이제 더 혼란스러운 것이 샐러드예요. 샐러드 드레싱. 사실 우리가 영어로도 잘 안 들리고 익숙하지 않은 드레싱인데 뭐 여러 가지를 쫙 얘기를 하잖아요. 뭐 이탈리안 하면 그래 알겠어. 프렌치 그래도 들어봤겠어. 파마장? 라든가. 또는 뭐 이런 얘기 하면은 못 들어봤던 걸.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개가? 맨 마지막 거 들었던 것으로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나머지 사람들은 미투 해서 이렇게 따라가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정보가 제시되었을 때 오히려 맨 마지막 것이 가장 좀 중요하게 인식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인간이 그 어떤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이게 그 아까처럼 기계적으로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라고 하는 게 마치 하나의 박스 같아요. 어떤 도구 상자.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인간의 심리를 도구 상자로 이렇게 표현한 그 개념들이 있어요. 인간이 머리가 도구 상자예요. 어떤 정보가 우리 머리로 들어가면 이 갖고 있는 도구들을 통해서 뭔가 색다르게 이게 해석이 되고 평가가 되고 그것이 사람한테 영향을 미쳐요. 그런 것에 여러 가지의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범주화, 주요 차원, 평가, 뭐 이러한 방식, 도식 우리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고요. 우선 그 범주화에 대해서만 먼저 살펴볼까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내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사람이나 사물을 지각할 때 이걸 범주화하고 집단화해서 생각한다는 거죠. 사람들을 개개인으로 이렇게 파악하기보다 특정한 집단의 구성원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처음 만나는 경우에 개인에 기초한 판단보다 범주에 기초한 판단을 더 선호하죠. 우리가 어린 왕자에서 보면 그 얘기가 나오죠. 그 친구에 대해서 하는데 그 어린 왕자는 그 친구의 개인적인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어른들은 그게 관심이 없어요. 그가 어느 집단에 속해 있느냐를 가지고 그 아이를 평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그 범주화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굉장히 적은 정보만을 가지고 빠르게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범주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간의 어떤 두뇌에서 나는 뗄 수가 없다고 봐요. 이건 마치 빌트인 메커니즘이에요. 우리는 아주 기계적으로 어떤 새로운 대상을 보면 그 대상과 유사한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보고 대응을 하죠. 그거는 아주 불가피한 인간의 하나의 속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인상 현상 또는 인식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주요한 방식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